자, 임대료 보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뭐냐면, 일단, 임대료 보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요자 보조가 있고, 하나는 공급자 보조가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수요자 보조라는 게 뭐냐면,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수요자잖아요. 수요자. 이분들에게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수요자 보조예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통장에다 직접 쏴주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이걸 무슨 보조라고 그래요? 수요자 보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꽁돈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들 입장에선 공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떻게 돼요? 감소야 증가야? 증가. 대략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저소득층 입장에서 한 달에 30만 원 큰 돈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은 일정할 때. 순서대로 가면 돼요. 뭐 30만 원 받으니까 소득 증가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야?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일정할 때 임대료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뭐요? 이제 공급이 증가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30만 원 월세를 보조해 줬다. 수요자에게. 그래서 무슨 보조? 수요자 보조라 하죠. 이게 수요자 보조.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했다. 수요자들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공돈 생겼으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공급이 일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오르겠죠. 그럼 임대료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은 이게 수요자 보조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라는 게 있어요. 공급자 보조라는 건 뭐냐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잖아요. 이자들에게 보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보조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나 제공하거나 건설 자금을 이제 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낮은 수준의 금리라는 게 뭐냐면 주로 주택 도시 기금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주택 도시 기금을 많이 써요.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해 줘서 그거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게 부영이라는 데입니다. 부영이 이제 임대 아파트 많이 공급했어요. 뭘 받는 거냐? 이 건설 자금 이거 주택도시 기금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절이잖아요. 거기 공짜죠, 이제.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부영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뭐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기가 좀 요거를 많이 혜택을 받은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 정도만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수요자 보조가 됐든 공급자 보조가 됐든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합니다. 바람직하죠. 근데 이거와 상반되는 게 뭐냐면 임대료 상한제예요. 임대료 상한제는 이제 상반된 개념이에요.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임대료 보조, 수요자 보조가 됐든 공급자 보조가 됐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은 어떻게 해요? 증가합니다. 어떤 시장이라는 공급이라는 것을 증가시킨다는 어떤 내용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신 뭐가 정부 입장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이거 들어갈 일이 없죠. 그냥 통제하면 그뿐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문제죠. 돈 들어가는 게.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 내용도 보긴 봐야 되는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 임대에 대한 유형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언제 좀 보냐면은 그냥 문제풀이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도만 좀 아시면 되는데, 이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바우처.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폰. 이렇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금 주고 있는데 쿠폰으로 줄 수도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바우처라고 그래요. 바우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우처를 가지고 상품권, 현금이 아닌 나오죠.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요 상품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우처라고 해요. 바우처. 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보기 힘든데 이렇게 그 공공근로가 있잖아. 아직도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가. 그러면 이제 지자체나 국가가 하는 공공근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금 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거 쓰시잖아요, 이게.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분들이 뭐야? 술 드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안 주고 뭘 주는 거요? 어떤 이제 슈퍼나 매장, 할인 매장이나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죠. 딴짓 못하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바우처라고 그래요. 뭐 이것도 역시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용어 정도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다 보면 누수, 빵꾸가 나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네 하고 여러분들은 주택 바우처가 뭐냐 이 정도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인데 이 공공임대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하느냐 LH공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서울 같으면 SH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GH공사가 있죠. 여기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나왔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아셔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그래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타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히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정책론을 모두 마치고 이제 투자론으로 갑니다. 이 투자론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수험생 입장에선 제일 싫어하죠, 여기를. 왜냐하면 이제 그 복잡하거든요. 뭐 복잡할 건 없는데 이제 많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진도를 나가면서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어디냐? 수요 공급하고 탄력성 아주 싫어하시죠, 여기. 두 번째가 나오는 데가 이 투자론이라는데요. 투자론에서 매년 4문제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오면 5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꼭 2문제 나옵니다. 2문제인데요. 그 중에 한 문제만 맞히거나 아니면 둘 다 찍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아주 문제를 어렵게 내요. 1분 이내 못 풀게 내거나 이렇게 내요. 아니면은 이제 버겁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 2문제가 계산 문제다. 그럼 그건 뛰어넘고 말 문제 3문제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계산 문제 1문제 정도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데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고 그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투자론을 공부할 때는 누구 입장이 돼야 되는 거냐? 한마디로 임대인이 되면 돼요. 임대인. 임대인은 공급자가 되겠죠. 공급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갭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데가 여기에요. 이 사람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임대인 또는 우리가 갭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갭 투자. 그래서 갭 투자에서 지금 낭패 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타깝죠. 아휴, 참 안타까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만이 여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냥 좀 어렵다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뭐 5개 나오면 2개 맞추겠다. 4개 나오면 2문제 맞추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부담 없이 보세요. 괜히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 위험과 수익이에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자산시장이라고 그래요.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또는 부동산이 됐든 다 자산이에요. 이게 뭐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노동소득,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 게 현대사회예요. 그 어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지. 왜 투자하느냐? 그래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오로지 뭐요? 양도 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도 주로 뭡니까? 양도 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근데 뭘 부담해야 돼요?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수익과 위험이. 위험이라는 게 뭐냐? 원금 손실이 없어요. 원금 손실. 그래서 이제 주식해서 낭패 본 분들 또는 코인에서 낭패 본 분들, 부동산 투자에서 낭패 본 분들이 뭐 직면하는 거예요? 위험에 직면한단 말이죠. 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수익이라는 게 언제 나오느냐? 미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양도차익이라는 게. 그러니까 따라서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돈은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먼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 돈이 나간단 말이지. 돈은 나가는 건 현재 나가는 거예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양도차익은 언제 나오냐? 미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게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투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딱 투자한다라는 건 항상 위험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채 쓰잖아요. 부채. 좀 이따 이제 레버리지, 부채를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금방 나옵니다. 부채 잘못 쓴단 말이지. 그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코인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 자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어떤 공부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럼 운빨이죠. 그러다가 야무지게 한번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다, 임대 물건이다,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그걸 생각하고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은 당연히 뭐야? 코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이제 2가지예요. 우리는 수익은 월세. 그렇죠? 월세. 그 다음에 양도 차익.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수익은 월세 아니면 양도 차익. 그렇죠? 이 수익을 노리는데 위험을 부담한단 말이지. 그 위험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방금 설명했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손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예상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시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시장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날아가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월세, 즉 임차인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은 운영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투자하고 내깔겨 두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운영, 즉 임차인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만나면 어때요? 임차인 잘못 만나면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책이 안 서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관리업. 부동산 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를 하죠. 이런 거 뭐 싫다 이거죠. 임차인들 부닥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악당우리 쓰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관리업자에게 전문가에게 수수료 주고 넘겨버리죠. 이게 이제 위탁 관리라는 거죠. 운영위험. 또한 유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에만 있는 위험이에요. 상권이 쇠락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상권이 뭐야? 잘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투자했는데 상권이 몰락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어디요? 가로수길 이런 데입니다. 이태원 가로수길 이런 데. 상권이 막 묵사발이 났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위례 신도시의 그 상가, 평택 이런 데 상가들, 세종 이런 데 상가들이 투자했는데 그냥 공실이 천지 삐까리라 이게. 너무 많이 공급하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 방법 없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결국은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위치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 위치가 변해서 상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세입자 못 구한다 이거죠. 이 위치적 위험에 가장 그 노출되어 있는 게 상가예요, 상가. 상가 투자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런 위험들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준비를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험을 우리가 사업상의 위험이라 하고요. 시운, 여기 있죠. 시장 시, 운영의 운, 위치적의 위, 시운위. 시운위. 요 세 가지는 무슨 위험이에요? 사업상의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는 건데, 금융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부채 쓰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당연히 부채 쓰는 거 아니에요. 부채 쓴다? 그럼 금융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또는 이제 이걸 지렛대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레버리지, 그래. 영어 그대로 쓰는 거죠. 레버리지가 부채예요. 부채를 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정해지랬다라는 건데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할게요. 이게 뭐 수익률 계산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냥 왜 사람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왜 대출을 왜 받느냐 이거 레버리지 왜 쓰느냐 돈이 모자르니까 그게 일 빠져 그게 돈이 모자르니까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 묻지 않는다 이거죠.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는다. 이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부채를 쓰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뭘?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이 된다 이거지요. 부채를 써서 투자하면 빚 갖고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빚을 갖고도 남는 돈이 생긴다. 수익이 나온다.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지랄 같죠. 아주.
빚 갚고 남는 돈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빚 갚고도 돈이 많이 남는다. 이것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 지렛대 또는 정의 지렛대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부채를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월세가 안 나오고 양도 차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월세가 나와야 되는데 공실이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나와야 돼. 양도 손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죠. 공실 나오는데 어떻게 갚냐 이거지.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경매로 넘어간다. 내 거다, 은행 거다. 은행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경매 물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대출 받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채권자가 경매 붙였다는 얘기예요. 파산했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런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따라서 이제 금융적 위험 딱 해결된 거예요. 자,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부채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공실 나오고 양도 손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금을 못 갚아. 그러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파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금융적 위험이라 한다. 그러므로 레버리지 부채를 쓸 때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이 금융적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써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시겠죠? 패가 망신한 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 없이 남의 돈 쓰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수익에 또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사법상의 어떤 그 규제들입니다. 규제들이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법적 위험이라 하고, 그 다음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물가가 상승, 인플레라는 건 물가 상승이죠. 이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7,000원, 8,000원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00원이면 먹었다 이거지. 짜장면 한 그릇은 7,000원, 8,000원이에요 지금. 국수 한 5,000원에 먹었는데 지금은 10,000원 돈 줘야 먹는다 이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지금. 여러분 느끼고 계시잖아요. 겁나서 어디 못 가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예전에 10,000원이면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지금은 얼마 내야 돼요? 15,000원 내야 집에 간다 이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이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같은 말이 뭐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누가 손해보느냐? 투자자인 임대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월세는 100만 원 일정하게 받는데 이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손해보느냐? 그러면 누가 손해본다? 임대인이 손해본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플레를 싫어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물가 상승 또는 인플레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그렇다. 이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데요. 그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 그래서 금매로 던지는 거예요, 금매로. 금매로 던지면 어떻게 손해보잖아. 손해보고 던지는 거야, 안 팔리니까. 현금이 이제 불경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현금이 씨가 말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세가 있는 분들 다 아실 텐데, 뭐 지금 20대들은 잘 모를 테고, 뭐 알면 좋고, 이 불경기가 왔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야?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니까. 이 불경기가 오면 시중에 현금이 씨가 말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어, 돈이. 현금이. 안 돌아. 이게. 왜요? 불경기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고가품이잖아요. 부동산이 뭐 지금 서울 다 10억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 10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급매라 하죠.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나오죠.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 팔려서 이런 얘기야. 발생하는 급매로 던져서 손해본다.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말이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도 하고요. 그냥 말 문제 나오면 이게 맞다 틀리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지렛대 또는 레버리지 효과 보겠습니다. 지렛대 또는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채란 말이죠. 부채. 부채가 레버리지 지렛대예요. 이 부채를 쓴단 말이죠. 투자할 때. 그럼 왜 쓰느냐?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정해 지렛대를 노리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지렛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정해 지렛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있고 중립적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소개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 계산 문제 푸는 것도 이제 다 해드릴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냐면 같은 말이 지분 투자 수익률이에요. 지분 투자 수익률. 최근에 시험에는요, 뭐로 나오느냐?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와요. 그냥 맞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자기 자본이나 뭐 지분 투자액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채, 레버리지를 쓰면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근데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정해 지렛대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해 지렛대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억짜리 상가에 투자하는데 5억을 전부 다 내 돈을 썼을 때 수익하고 5억 중에서 3억은 부채 쓰고 2억은 내 돈 쓰고 했을 때 수익하고 비교했을 때 부채를 쓰는 게 수익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럴 때 이걸 정해 지렛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정해 지렛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요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 여기 안 보여도 돼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정답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잘못 나왔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수익인데요. 수익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양도 차익이죠, 주로. 이걸 얻기 위해서인데 그 양도 차익은 미래에 나와요. 현재 돈은 나가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가는 돈은 지금 당장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나중에 들어온다 이거죠.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 위험을 부담해야만이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자산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주식이 됐든 콩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그분은 위험을 부담하고 했다는 얘기야. 배팅한 거죠. 그런데 성공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위험과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나오면 위험과 수익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